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평생 교사로 살아온 김종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딸에게 고소당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혼자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서투르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밥상을 차리고 혼자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선미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오더군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 선미는 밝은 편인데 그날은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선미야. 밥 먹었니? 아버지랑 같이 먹자. 제가 자리를 권하자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돈이 필요하거나 손녀 지유 일로 상의할 게 있겠거니 했지요. 선미는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사위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법원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소장, 피고소인 김종철, 혐의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서류를 읽으면서 제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미야,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일들 다 적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 제가 알던 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아동기 트라우마.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제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밤 10시에 집 밖으로 내쫓았다. 1998년 여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재로 구타하였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했다. 제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선미는 팔짱을 끼고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너한테 손을 댔냐? 제가 간신히 말하자 선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저는 평생 기억하며 살고 있는데. 그 순간 밥상 위에 모든 것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졌고 입맛이 완전히 달아났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엄한 아버지였을지도 모르지만 손은 대지 않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거냐? 밤에 집 밖으로 내쫓으시고 매로 때리시고 밥도 안 주시고 다 증거도 있어요. 선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본 노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네. 이미 상담도 받아놨어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치매 초기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치매? 내가 언제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냐?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것 봐서는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검사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저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제 집과 재산 때문일까? 이 집은 제가 교장 시절 퇴직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이라지만 개발이 되면서 제법 값이 올랐어요.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줬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선미야, 너 정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냐? 믿는 게 아니라 기억해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걸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쳤어요. 지금 내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냐? 밥그릇이 달그락거렸고 김치찌개 국물이 튀었습니다. 계란말이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보세요. 지금도 화내시잖아요. 어릴 때도 이렇게 화내시면서 저희를 때리셨어요.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서 둘째 도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도연은 4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도연아, 너도 기억하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선미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동조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잠시 저와 누나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라고?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엄하셨지. 공부하라고 다그치시고 늦게 들어오면 혼내시고. 그런데 손대신 적은? 너는 아들이니까 몰라. 나한테만 특히 심했어. 형제 자매가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도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하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그때 선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받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제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선미가 나간 후 저는 엎어진 밥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차려온 밥상. 아내가 죽은 후 혼자서도 꾸준히 차려온 밥상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김치가 흩어져 있었고 국물이 바닥에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참 쓸쓸했어요. 도연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냐? 내가 정말 그런 아버지였을까? 아버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도연이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점점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정말 나쁜 아버지라는 낙인을 쓰고 살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건 제가 원하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새벽녘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찾아보기로. 제가 정말 딸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였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적어도 그걸 확인하고 나서 요양원에 가든 사과를 하든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선미는 남편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저와 도연이 둘뿐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날은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응. 잠이 오겠니?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몇 개의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심었던 그 나무도 이제 제법 큰 감을 맺고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 먼저 가보자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누나가 치매 초기 진단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그제서야 어제 선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진단서. 제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 정말 그런 검사 받은 적 없는데. 그래서요. 뭔가 이상해요. 도연이 선미가 어제 놓고 간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진단서가 있었어요.
정식 병원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여기요. 진단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검사 날짜도 기억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 이 병원 가본 적 없다. 정말이요? 응. 나는 평생 동네 내과 말고는 다른 병원 가본 적 없어. 저는 평소 몸이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혈압약 처방받으러 동네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큰 병원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 뭐죠? 저희는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집에서 꽤 먼 곳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왜 선미가 굳이 이런 먼 병원을 선택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철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검사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으시네요. 지난달에 치매 검사 받으셨고요. 제가 직접 와서 받았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좀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대신 오셔서 동의하시고 검사 진행하셨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보호자요? 따님이요. 김선미 씨. 환자분이 치매 초기라서 병원 오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신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도연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선미는 제가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실제 검사는 언제 했다는 거죠? 검사는 이상하네요. 검사 기록이 없고 진단서만 발급되어 있네요. 직원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를 이것저것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검사 없이 진단서가 나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떤 일이시죠?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이 진단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환자분을 직접 본 적도 없고요. 그럼 이 진단서는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보호자가 임의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요.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 딸이 나를 속였구나. 누나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고소장에 적어놓은 내용들도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혹시 누나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도연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저를 밤에 밖으로 내쫓았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장 시절부터 중요한 일정은 항상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이날 12월 15일 나는 수학여행 인솔로 제주도에 2박 3일 내려가 있었어.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없었어요. 그럼 누나가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야. 혹시 날짜를 잘못 기억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아버지가 줄로 때렸다. 그날도 수첩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 다리 수술. 대학병원 동행. 이날은 내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인데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선미가 수술을 무서워해서 제가 하루 종일 병실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에는 무서워하는 선미 손을 잡고 함께 기도도 했었어요. 누나가 왜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기억이 뒤섞인 것 같아. 계속 확인해 보니 고소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고 어떤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크게 왜곡한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선미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내 생각에는 왜 누나가 이러는 것 같니? 글쎄요. 혹시 돈 문제 때문일까요? 돈? 누나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졌다는 소문 들었어요. 작년부터 빚이 좀 있다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몇 번 아버지 집 시세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언제? 작년 여름쯤이었나?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버지가 혹시 팔 생각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진단서, 고소장. 모든 것이 제 재산을 노린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설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까지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봤어요. 선미가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한 아이였다는 것,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오래 기억하는 성격이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만큼 정당한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 어린 선미를 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선미였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제 손을 잡고 뛰어오던 그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럴 수 있을까? 어제 그 표정 봤잖아. 내 말 들을 것 같니? 그래도 한 번은 시도해 봐야죠. 아직 가족이잖아요. 도연의 말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선미를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선미가 말하는 그런 아버지였는지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아, 우리 옆집 말순 할머니한테 가보자. 왜요? 그분이 우리 가족을 가장 오래 봐온 분이잖아.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야. 박말순 할머니는 저희 옆집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입니다. 담이 낮아서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놀아주시기도 했고 제가 학교에 늦게 갈 때면 아이들 챙겨주시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할머니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말순 할머니라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날 오후 저희는 말순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이웃의 기억이 가족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와 도연은 옆집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텃밭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계시더군요. 등이 많이 굽으셨지만 여전히 부지런하셨어요. 말순 할머니. 제가 부르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 김 선생. 웬일이래?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차나 한잔하고 얘기하자. 할머니는 손을 털고 일어서셨습니다. 허리를 펴시느라 한참 끙끙거리셨어요. 잠시 후 저희는 할머니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양은 주전자에서는 보리차가 끓고 있었고 방금 찐 고구마 냄새가 달콤하게 풍겼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소장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계시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선미가 선생을 고소했다고? 네. 어릴 때 제가 학대했다면서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탁자를 탁 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30년 넘게 봤는데 김 선생이 애들한테 손댄 건 한 번도 못 봤어. 정말이세요? 그럼 거짓말하나?
소리 지르는 건 봤어도 때리는 건 없었어. 확실해.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나가 집에서 쫓겨난 적 있었나요? 밤에 밖으로 나가 있었다거나?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쫓겨나긴 누가 쫓겨나? 그 애가 지 혼자 나가서 안 들어온 적은 있지. 언제요? 고2 때였나? 그 애가 남자애 만나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김 선생이 걱정해서 난리였잖아. 저는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선미가 16살 때 동네 남자아이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날 밤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비 오는 날이었는데 선미가 밤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서 김 선생이 슬리퍼 끌고 동네를 다 뒤졌어. 나한테 와서 물어보기까지 했잖아.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결국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김 선생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혼내기는커녕 아픈 데 없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왜 누나는? 그게 말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날 집에서 쫓아냈다고. 도연과 제가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해서 뭐해?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 애가 자꾸 말을 바꿔서 하더라고.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미가 어릴 때부터 사실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선미가 성적이 안 나와서 김 선생이 학원을 보내자고 했는데 그 애가 싫다고 울면서 반대했잖아. 네, 기억나요. 결국 학원 안 보냈잖아.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낸다고. 저는 점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선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선미는 정반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동네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봤었나요? 김 선생? 너무 착하다 싶을 정도였지.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애들 뒷바라지 혼자 다 하고.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미 아플 때는 얼마나 극진하게 돌봤는지. 병원도 따라다니고 죽 끓여서 갖다 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할머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 선생, 요즘 선민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어. 사업이 어렵다고 빚이 많다고.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요? 선미 남편이 투자했던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집도 경매 나올 뻔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미가 몇 번 와서 물어봤어. 김 선생 집이 얼마나 할지 팔 생각은 없는지. 언제요? 올해 초부터였나?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미의 고소, 요양원 얘기, 치매 진단서. 모든 것이 제 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까지야?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요즘 세상이 어디 예전 같나? 자식이 부모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도 많다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도 조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선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순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는데요?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선미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잘못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도연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누나, 병원에서 확인했어. 아버지 진단서 가짜였어.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확인했다고 그래? 아버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누나가 임의로 만든 거잖아. 선미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말하자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양원에 가야 하냐? 아버지는 정말 모르세요? 어릴 때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그 상처라는 게 다 내 상상 아니냐? 선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상이라고요?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게 상상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미에게는 그 기억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돈 때문이든 상처 때문이든 선미에게는 저를 원망할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선미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정말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면 법정에서 증명해봐라. 뭐라고요? 법정에 서자. 내 증인들도 데려오고 나도 내 증인들 데려가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해보자.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선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법정까지 갈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산 건지 아니면 선미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선미가 정말 원한다면 법정에서 만나겠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손녀 지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모르니까 가장 솔직한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선미가 손녀 지유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지난번 대화 이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지유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9살 지유는 조금 주춤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언제나 밝던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지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유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지유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유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요즘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 지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미가 부엌에서 컵을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엄마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나쁜 아빠였대. 엄마 어릴 때 맨날 때리고 밖에 내쫓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팠대.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엄마도 나한테 그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나보고 너도 할아버지 닮아서 문제다 그러고 울고 있으면 계속 울면 내쫓아 버린다 그래. 지유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미에게 했다고 거짓 고발당한 바로 그 행동을 선미가 지유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쫓은 적도 있어? 응. 어젯밤에도 베란다에 나가 있으라 그랬어. 문 잠그고 무서워서 울었는데 제 목이 메었습니다. 선미가 자기 상처를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물림되는 상처의 골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벌 받는 거래.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선미가 자신의 왜곡된 기억을 아이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유야, 할아버지는 내 엄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단다. 정말이야? 그래. 엄마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지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나도 나쁜 아이 아니야?
당연하지.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녀야.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선미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엿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엄마, 이상한 말이 뭐야?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었어요. 도연이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누나,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도연이 내민 것은 선미 남편의 채무 내역과 집 담보 대출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이 조사한 결과물이었어요. 이게 뭐야?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을 계획이었어?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아니지. 바로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우리 가족 집이니까. 선미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가방 챙겨. 집에 가자. 엄마, 왜?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선미야. 네. 너 지금 내 딸한테 나를 괴물로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선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지우한테 하는 게 바로 내가 나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이잖아. 선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란다에 내쫓고 계속 비교하고 위협하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를 고소한 진짜 이유가 뭐야? 선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돈 때문이잖아. 매형 사업 실패하고 빚 때문에 아버지 집이 필요했던 거지. 도연의 추궁에 선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는 늘 학교 일만 신경 쓰셨잖아요. 나는 혼자였어요. 선미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받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혼내시기만 하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선미의 상처는 폭력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 것이었다는 걸. 제가 교육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다른 집 아이들은 예뻐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자상하셨으면서 정작 저한테는. 선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나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빠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몰랐어.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선미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삼촌한테도 미안하고 할아버지한테도 미안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고소는 취하할 거지?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 당장 취하할게. 하지만 저는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선미야, 그럼 왜 기억을 왜곡해서까지 고소장을 썼니? 처음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커지고 기억도 왜곡되고. 선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급해지니까 아버지 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부러 기억을 조작한 거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선미는 남편과 상의해서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저도 치료받으면서 지우한테 미안한 일 없도록 하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 후 선미는 정말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함께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미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선미와 저 사이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갖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저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오너라.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약속이야.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지우가 와서 함께 요리도 하고 숙제도 하고 산책도 했어요. 선미도 가끔 함께 와서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로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연하지.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집 안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깨진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약속대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재정 문제도 조금씩 정리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지유에게 더 이상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도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법적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연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성준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도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병원 측에서도 허위 진단서 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미 누나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받는 것도 그렇고 지유한테도 예전과 다르게 대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긴 해.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누나네 식구가 온다고 했잖아요. 응, 알고 있어. 어떠세요? 아직 어색하죠? 그래. 하지만 지유 때문에라도 노력해야지. 그날 저녁 선미 가족이 정말로 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어요. 예전과 달리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유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 지유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생겼나? 응. 할아버지가 제일 잘생겼어요. 지유의 해맑은 웃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아직이요. 같이 드시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차리던 메뉴들이었어요. 아버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선미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다 도연이가 도와줘서 그래. 나 혼자는 못해. 그래도 아버님이 직접 하시니까 더 맛있어요. 식사 중에 지유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 갔을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유는 아직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여행 중이야. 아주 먼 곳에. 언제 돌아와? 글쎄, 언제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지유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건 확실해.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나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식사를 마치고 선미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부엌에 서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응? 제가 정말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 상담받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선미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점점 나쁘게 바꿔왔다고 해요. 관심받고 싶었던 마음이 원망으로 변하면서
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유한테 했던 일들도 정말 후회해요. 제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아이한테 옮기면 안 되는 건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날 밤 선미 가족이 돌아간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아버지도 변하신 것 같은데요? 나도? 예전에는 저희 감정에 별로 관심 없으셨잖아요. 요즘은 다르시던데?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나도 배우고 있어. 늦었지만 몇 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기겠다. 갑자기 왜요? 대신 조건이 있다. 도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는 언제나 지유 방 하나를 남겨둬라. 그 아이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당연하죠, 아버지. 그리고 선미도 힘들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해줘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유가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하고 숙제를 하고 동네 산책을 했어요. 가끔은 선미도 함께 와서 어머니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도연이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내 나이에 걱정되는 건 아버지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선미도 있고 지유도 있잖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선미는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물어보러 왔고 지유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와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유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진 거지? 그럼. 왜?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이혼하는 집 애들은 불쌍하다고. 근데 우리는 이혼 안 하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유야, 할아버지랑 엄마는 원래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아빠와 딸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안 헤어져? 당연하지. 가족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약속해? 약속한다. 지유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새끼손가락으로 아이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날 저녁 선미가 지유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멀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한 정거장 정도. 지유 학교는 그대로 다니고. 왜 갑자기?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좀 더 안정적인 일이라서. 선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지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선미 가족의 이사가 끝났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곳이어서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새집 들들이를 하던 날 지유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올 수 있어요. 그래, 좋겠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럴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선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 지유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선미도 참 예쁜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고 있었어요. 며칠 전 지유가 감나무를 보며 말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도 할머니가 심으신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럼 이 감은 할머니 마음이네? 맞아. 가족을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이야. 저도 나중에 나무 심을래? 할아버지 마음으로.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며 함께 자라가는 관계라는 것을. 선미와 저 사이에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덮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아물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선미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도 아버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 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딸에게 고소당한 날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앉아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저녁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도연히, 때로는 선미 가족이 함께 앉기도 해요. 그리고 빈자리 하나는 언제나 남겨둡니다. 아내를 위한 자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모든 마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